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고 계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현대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대한 허가 재고하기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프레 그 감축법 따라서 그 혜택을 이제 세제 혜택을 받고 네. 그래서 2022년 10월부터 조지아주 그 브라이언 카운티에 그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면은 오는 10월 가동에 들어갈 그런 게 스케줄이 되어 있는데요. 네. AP가 보도한 걸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 공장에 대한 그 환경 허가를 준 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투자 규모가 76억 달러니까 한 10조 원 정도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오는 10월에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는 건데. 네. 네. 이 환경보호 운동가들이 그 환경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그 환경평가 담당은 미국 육군 공병단이 하는데 그 현대차가 공장 지하수 사용과 관련해서 거기 이제 그런 충격이 그 지역 상수도 공급에 대한 영향을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거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받아들여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일정에 좀 차질이 생기게 그렇죠. 됐습니다. 이 지역 네. 환경단체가 공병단이 환경 허가를 제고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그런 경고까지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인프라 감축법에 따른 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이제 현대가 받고요. 그다음에 조지아주는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성장이라든가 일자리 같은 게 창출되기 때문에 윈윈이라는 분석을 받아왔는데 네. 여기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완공이 될 경우에는 생산 대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측이 되온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현대차 얘기는 완공이 되면은 아이오닉 7 포함해서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 한 6개 모델 해서 연간 한 30만 대 생산하고 궁극적으로 50만 대까지 증설하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네.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 그 미국에서 한 9만 5천 대 정도 전기차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이어서 미국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경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을 하면 IRA 폐기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그 내부의 얘기는 좀 다른 얘기들이 있나 봅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포리티코 보도를 보면은 공화당 내부에서는 그거 좀 곤란하다. 특히 그 인프레 감축법에 따른 청정에너지 산업 보조금 네. 이 부분을 없애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에 인프레 감축법 발효됐는데 전기차하고 풍력, 태양광 같은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 몇백억 달러 정도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이제 자기의 그동안의 임기 중 최대 업적 중 입법 성과 중에 하나로 이제 강조를 해왔는데 네. 공화당은 애초 이거 표결할 때부터 전원이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지금 완전 폐기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공개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공화당 강세 지역이 여기 있는 그 소속 의원들이 조금 이제 주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금도 나오고 일자리도 생기고 막 이랬는데 지금 와서 그거를 딱 끊어버리면은 이거 선거 영향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네.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18명이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한테 편지를 보내서 인프레 감축법을 폐기를 할 경우 하는 게 불가피하면은 에너지 세액 공제 부분은 그대로 놔둘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고 폐기하면 아무것도 좀 얻지 못한다 이런 불안감이 좀 있는 걸까요? 이미 투자 네. 기업들한테 외국 기업들한테 들어갔는데. 몇십억 달러를 이제 보조금을 줬는데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세금 쓰고 얻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최악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포리티코 분석은 그동안에도 공화당 내에서 이런 데 대한 조금의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이렇게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건 처음이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낸 그 하원 의원 얘기는 16명 외에 이름은 올리지 않았지만 한 10명 정도가 더 자기들한테 동조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철입니다. 그러게요. 공화당 내부에 이제 강경파들도 반발이 좀 심하다고 하는데 그 내부에서도 의견이 지금 상당히 분분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 공화당 보면은 공화당 원내 강경파 모임이 프리덤 포커스가 있는데 거기 의원들 얘기가 그 18명 그 편지에 서명한 의원들이
작년에 그 인플레 감축법 기후보조금 폐기 법안에 모두 찬성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또 불만을 나타내고요.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의원들도 완전히 폐기하는 입장이 공화당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존슨 하원 의장 포함한 공화당 지도부는 기자들이 이제 이 편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요청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폴리티코 분석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혹시 공화당이 있습니까? 이거를 네. 이제 완전 폐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이제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완강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걸 실현시키려면은 지금 하원은 쥐고 있지만 상원을 빼앗아 오고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제 트럼프도 이 인플레 감축법을 그동안에 뭐 사기라고 계속 막 했는데도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최근에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세액공제 이거 터무니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폴리티코는 공화당이 작년에 채무 감축하면서 에탄올에 대한 인플레 감축법 세액공제 폐기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바이오 연료 산업 비중이 큰 그 주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강하게 전원 반대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에탄올 세액공제만은 빼고 그 법안을 추진을 한 것, 적정 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역시 선거철에는 뭐가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인플레이션과 이제 싸워오던 연준도 이제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차례로 시작하겠다라고 9월에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뭐 25bp다, 50bp다 아직 얘기는 많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미국 통계에서도 정치에서도 사라지는 중이다라는 분석이 있네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폴 크루그먼. 네. 이 사람은 그동안에 민주당이 민주당이 좀 이런 발언을 많이 한 사람인데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도 계속 그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민주당에는 좋은 소식일 거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다라는 걸로 공격을 좀 많이 받아왔는데 이게 잡히고 있다는 건 민주당 쪽엔 좋은 소식이겠죠. 그렇죠. 크루그먼 지론은 이렇습니다. 네. 미국 인플레가 그동안에 뭐 이제 바이든이 많은 지출을 해서 그랬다는 식의 이제 공화당이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핵심은 주로 코로나19 팬데믹 때 엄청난 돈이 풀린 그 탓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동안에는 좀 가려져 있었는데 미국 유권자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런 요소들이 해소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 것도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요. 선거와 관련해서 인플레가 갖는 정책의 중요성이 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여론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민주당이 호의적이지는 않지만 공화당이 기대하는 최악 상황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다는 분석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심리조사하고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 여론조사한 거에서도 해리스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트럼프에 비해서 경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낮아지면서 침체나 둔화, 경기 쪽에 대한 관심도는 좀 그렇죠. 올라갔지만 네.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왜곡된 게 많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그래서 얘기네요. 그러고만이 네. 자기 기고에서 정리한 게 네. 이렇게 인플레 정치 지형이 변한 이유가 말씀드린 높은 인플레가 근본적으로 그 팬데믹 탓이 크다는 그런 데 대한 일반적인 공감대가 좀 커진 탓도 있고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계속 그 이른바 보편 관세를 하는데 그게 결국 월가 경제학들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그런 점. 해리스도 이걸 계속 물고 늘어졌는데 그게 거기에 대한 유권자 공감대도 전보다는 확실히 더 커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루그먼 그 결론은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인플레가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이 여전히 물가에 불만은 있지만 공화당이 이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데 대한 상당히 식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이 이슈가 테슬라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죠.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 100%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중국이 필요한 모든 조치로 지킬 것이다, 수호할 것이다 경고를 단호하게 했네요. 그 총리가 곧 공식 발표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이 가만 안 있죠.
어제 상무부 대변인이 이제 중국은 이제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는 거를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리는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들 입장을 표명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아직 공식 발표도 안 나왔는데요. 그리고 네. 캐나다가 잘못된 관행을 즉시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변인 얘기는 이게 노골적인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이고 개별국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거다. 이게 개별국은 이제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고 이렇게 되면 중국, 캐나다 무역 경제관계 좋지 않고 양국 기업 모두 손해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관세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중국산 전기차에는 100% 관세를 매기고 철강하고 알루미늄은 25%를 부과할 예정인 걸로 앞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번 조치가 그 미국도 앞서서 비슷한 조치를 했고 유럽연합도 거기 이제 따라왔죠. 그래서 네. 이제 거기 보조를 맞추는 걸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지금 캐나다는 그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작년에 한 우리 돈으로 2조 한 1,600억 원 정도로 해서 2년 사이에 무려 20배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관련된 얘기인데요.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이 이렇게 유럽연합 높은 관세 극복하기 위해서 현지 공장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보도 나옵니다. 지금 보면 샤오펑 말고요. 네. 비아드 이제 여기는 중국 전기차 내수 1위죠. 체리 그다음에 지리 고급 브랜드가 이제 지컨데 거기도 지금 유럽에 공장을 지려고 그렇게 모색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샤오펑 여기가 이제 여기 그 CEO 공동 창업자 허 샤오펑이 그렇게 밝힌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지금 노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유로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앞으로는 그 지능형 운전 기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설립도 유럽에 건립을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까? 추가로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블룸버그 지적은 네. 샤오펑이 특히 중국 내수 판매가 많이 줄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중국 판매가 한 5만 대밖에 안 돼서 1위인 그 비아디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CEO가 이제 아예 인공지능하고 반도체 쪽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부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능형 자동차의 반도체 같은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 대 정도의 AI 구동차를 판매해서 10년 안에 우리가 뭔가 이제 다시 위상을 잡겠다. 그러면 내년에 신제품이 나올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위비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도 좀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나토 회원국 이 GDP 대비해서 방위비 지출과 관련해서도 좀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얼마 전까지 특히 나토 유럽 회원국들한테 방위비 지출을 GDP의 최소 2%를 높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저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이벤트에 참석해서 얘기하면서 네. 3%를 올려라, 2%는 도둑질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에 이렇게 하자면 한 30% 정도를 증액해야 될 거다 얘기를 하면서 현재 국방비 비율을 보면 우크라이나 쓰는 돈 때문에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지는 미군만 부담이 크다. 늘 이런 같은 거잖아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네. 그 미국만 부담이 컸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 공백을 메워주면서 위협이 억제되도록 도왔는데 이제는 동맹국들이 제목을 하도록 만들겠다.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유럽이 전부 합치면은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를 갖고 있다는 점도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차 얘기를 또 구체적으로 했네요. 네. 독일에서 쉐보레 차를 본 적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다. 반면에 미국에는 벤츠, BMW, 폭스바겐이 몇백만 대 이상 굴러다닌다.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무역에서 그렇듯이 군에서도 우리를 이용한다. 그리고 또 덧붙이기를 내가 대통령 할 때는 나토 회원국들한테 당신들이 우리에게 1,500억 달러를 빚졌다. 그렇게 말해서 이 불균형을 바로잡았다 하는데 글쎄 이게 팩트체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당히 불균형에 있고
자기가 된다면 이걸 바로잡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 또 분석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토 네. 사무총장이 이런 거 관련해서요. 지난 6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을 포함해서 나토 회원국이 32개국인데 그중에 23개국이 올해 그 2% 달성할 거라고 이렇게 내다봤는데 지금 그거를 더 올려잡자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방위비 지출 비율이 GDP 대비 3% 넘는 나토 회원국은 세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폴란드가 4.3%, 미국이 3.3%, 그리고 그리스가 3.1% 정도. 그러니까 세 나라에 불과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됩니다.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상거래적 동맹관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좀 분석이 나오는가 보고 한국 얘기도 여기 있군요. 그 허버트 맥메스터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 일기 때 그 네.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죠. 그러다가 네. 이제 트럼프한테 계속 이제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가 13개월 만에 해임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어제 회고록을 냈는데 그 네. 안에 뭐 그 북미 정상회담 얘기도 있고 뭐 많은데 이제 이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걸 이제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은 트럼프가 임기 첫해 2017년 11월에 한국에 왔죠. 그러면서 그때 한국에 손해 본다는 얘기를 여러 번 그 심기불편한 걸 드러냈다는 겁니다. 한 예로다가 그 트럼프가 그때 이제 평택 새 미군 기지 방문하고 떠나면서 주한 미군 사령관한테 건설비가 얼마나 들었냐 하니까 이제 그 당시 사령관이 108억 달러 중 한국이 98억 달러를 냈습니다 하니까 왜 100%를 받지 않았느냐? 그 여기 대해서 이제 맥메스터가 당시 이제 그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한국이 그 평택 기지 건설비뿐만 아니라 그 여기가 이제 캠프 험프리스인데 여기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8,600명의 임금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네. 그거 개의치 않고 합의라는 게 비용을 넘어서 액수까지 정해져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익까지 그 이자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상거래 동맹관도 이렇게 산거래 차원에서 본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관련된 얘기도 나오나 봅니다. 그동안에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했는데 그 맥메스터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한테 그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나오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한을 처리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도 했다는 겁니다. 또 한국의 그 무역 적자 한국과의 그 하면서 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방어를 해야 하느냐 불평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방한했을 때 헬기를 타고 이제 삼성전자 위를 반도체 공장 위를 지나갈 때 왜 미국에는 저렇게 큰 공장이 없느냐 이런 불만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맥메스터가 언급한 또 한국에 대한 얘기 추가로 조금 더 보면 백악관 회의를 하다가도 우리나라 언급됐을 때 또 다른 얘기 있다고요? 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부유한 나라가 안보에 공짜로 편승한다. 그게 투덜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역대 최악의 통상 합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맹과의 그 통상 마찰이 있을 때 이게 이제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자기가 너무 조바심을 내서 계속 트럼프한테 대통령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개월 만에 해임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방위비 부담 요 얘기를 좀 연결을 시켜 보면 어떤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그 방위비 특별 그 분담 특별 협정 이게 내년 만료가 되는데 그거 이제 새로 체결하기 위한 분담금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가 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좌우전 우리한테도 이런 그 어떤 영향이 있을지 물론 이제 아직 선거 전이지만 좀 이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압박이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분석들도 나오고 있네요. 재임 중에 공군과 별도로 우주군 창설했다 뭐 이런 언급도 우주군도 했다는데. 창설을 했는데 네. 거기다 더해서 예비군 개념으로 우주 방위군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또 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낸다, 3차 대전 막겠다 이런 같은 얘기도 거듭 선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을 또 보면 세상이 여러 가지로 전 세계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시달리고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일도 많다 보니까 너도 나도 방위비 네. 좀 나라를 지키는 이런 쪽으로 돈을 쓴다. 그러니까 방산업체만 돈방석에 앉는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 전문 분석기관 네. 그 분석을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세계 15대 방산업체가 엄청나게 지금 뭐 떼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오는 2026년이 되면은 한 잉여 현금이 한 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9조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보잉을 뺀 5대 방산업체. 보잉은 아시다시피 지금 민항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했는데 거기도 역시 2026년 말까지 지금보다 한 2배 이상인 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4조 5천억 정도의 현금을 갖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월가 쪽에서 제일 궁금한 게 그럼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이걸 어디다 쓸지 이제 그런 게 궁금한데 네.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쓰긴 쓸 텐데 인수합병도 지금 상황에서는 여의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 쓸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또 보도를 파이낸스 타임스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네.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